이것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끔찍한 직업들이었습니다. 10위, 어떤 전쟁에서든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는 강철 관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의 잠수함은 해양전쟁, 특히 대서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와 연합군 잠수함에는 일하려는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복잡한 기술 중 일부였으며 이 수중 깡통들은 언제든지 죽음에 덫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문이 조금만 잘못 밀봉돼도 익사할 수 있었고 가스 누출이나 압력 변화로 심각한 감압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함의 직격탄을 맞으면 승무원 전체가 수중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수심 때문에 구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중관에서 탈출해 수면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사상자 비율도 끔찍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복무한 약 16,000명의 미국인 중 25%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맹국의 잠수함 승조원 3만 명도 수중 무덤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 독일 유보트에 탑승한 병사는 약 4만 1,00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2만 8,000명, 이 대부분의 잠수함 승조원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일부 2차 세계대전 조종사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9번입니다. 전쟁 초기에 가장 중요한 전장 중 하나는 중국 전선이었습니다. 일본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을 침공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잔혹한 점령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저항군은 점령군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점령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보급로를 차단해 중국군이 기본적인 무기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개입하게 되었고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더 험프 더 험프는 히말라야 산맥 동쪽 끝의 별명으로 영국령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주요 경로였습니다. 미군 항공대가 이 지역에서 작전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용 수송기가 이 중요한 지역을 넘어 보내졌습니다. 고도가 높아 기지와의 통신이 매우 어려웠고 날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는 것도 까다로웠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세한 항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임무를 맡은 많은 조종사들에게는 거의 편도 임무나 다름없었습니다. 완전히 적재된 비행기는 산을 넘지 못해 삼봉구리 사이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강한 난기류로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었지만 조종사들은 임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 톤의 보급품이 점령된 중국으로 공수되어 저항군이 일본군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 중 연합군 비행기 700여 대가 추락했고 1200명의 비행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3분의 1 확률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150만 명의 일본군 이 계속되는 전투에 묶여 있었고 그 덕분에 태평양 전선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숨통이 트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그런 사망률에서 군인이 아니어도 죽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단지 보급품을 전달하기만 해도 됐습니다. 8번째, 미국 상선 선원들은 매일같이 죽음의 위험을 뚫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보급 임무로 유럽 전선 군인들은 무기와 장비 등 필수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까지 이동하기 위해 선원들은 북대서양 항로를 따라 이동해야 했고 그곳은 유보트들이 들끓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군함과 민간 선박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해는 위험했지만 지중해나 영국 해협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도박이 되었고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쟁 중 상선 선원 26명 중 1명이 희생되어 3.85%에 해당합니다. 그 수치는 해병대보다 높았고 모든 군 복무 중 가장 치명적이었으며 상선 선원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시기였습니다. 무르만스크 항로는 북대서양에서 운영되었고 소련 통제 항구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상선 선원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민간인으로 간주돼 전쟁 후 군인 혜택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 남성들이 전장에 도달하려다 목숨을 잃는 사이 다른 이들은 반복적으로 전장 한가운데로 비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 양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하늘은 전쟁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교정국들은 지구 반대편 적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진주만에서 이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한 남성들에게 죽음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유럽과 태평양 상공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D-Day 이후 유럽 침공에서 가장 많은 폭탄을 투하했으며 영국은 실제로 나치군에 대한 가장 오랜 연속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고속 공중전 작전으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조종사가 격추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만이 낙하산을 타고 안전하게 탈출해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공군에 속해 있든 사망할 확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미군 항공병의 복무 기간이 25회의 임무였지만 평균적으로 조종사들은 첫 해 전투에서 15회의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대는 30%만 임무를 마치고 생존했습니다. 영국은 상황이 심각해
영국 공군 폭격기 승무원의 절반 이상이 전투 중, 추가로 12%가 전투 외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더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조종사 절반 이상, 약 12,000명 이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하늘에서 살아남아도 전쟁은 조용히 익명으로 혼자 당신을 죽일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6번째입니다. 군대가 전쟁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전쟁의 많은 노력은 지상 요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보급품을 오가며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죠. 특수작전 집행부, 즉 SOE는 1940년에 설립된 영국 조직으로 나치가 점령한 유럽 전역에서 첩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수집해 영국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스페셜 오퍼레이션스 엑세큐티브 요원이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조직은 전쟁 기간 동안 13,0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했으며 그중 약 25%가 여성이었습니다. 작전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적진 후방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무장이나 지원 없이 탈출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치 병사를 피했더라도 점령된 프랑스를 지나 중립국으로 가야 했고 이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스페셜 오퍼레이션스 엑세큐티브 요원 전체 인구 중 약 4명 중 1명 이 임무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격적으로 여성 요원들의 경우 그 비율이 훨씬 높아서 거의 50%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탈출을 시도하다 전사하거나 임무가 발각된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나치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거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운명은 전쟁 후에야 알려졌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요원들은 위험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옆에 있는 동료를 구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5번 전투 의무병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극한의 환경에서 일합니다. 특별히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전투 한가운데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부상자를 안정시키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책임집니다. 수술을 위해 후송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투 의무병들은 전쟁 중 미 육군 역할 중에서 가장 높은 사상자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전투에서 약 2,300명이 전사했고 1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해군은 전쟁 중 자체적으로 약 900명의 군의관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망률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적의 사격에 노출되어 희생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도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전투 의무병은 모든 전투에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운이 닿을 때까지 말이죠. 어떤 임무는 죽음을 막으려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어떤 임무는 처음부터 생환이 불가능했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이미 잠수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위험한 죽음의 함정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어뢰였습니다. 어뢰는 해군 함선의 선체에 쉽게 구멍을 내고 수백 명의 선원을 태운 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뢰에는 조준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뢰가 빗나가면 적 함선이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방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는 오래된 인간의 창의력에 의존했습니다. 해군들은 인간이 직접 조종하는 어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고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보통 한 명의 불운한 선원이 어뢰 위에 설치된 캡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선원은 목표물에 접근해 어뢰를 조종 후 분리해야 했지만 탈출이 매우 어려워 많은 이들이 폭발에 휘말리거나 제때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임무를 맡은 선원의 60%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이테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등장한 유인 어뢰로 한 명의 조종사가 직접 조종했습니다. 더 큰 모델은 최대 5명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작동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선박을 적 함선으로 조종해 강력한 폭발물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조종사가 탈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임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드물게 100% 사망률을 기록한 편도 임무였으며 지원도 거의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임무가 영웅적이거나 극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오래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통 능력입니다. 모퉁이에서의 매복이나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효과는 전체 임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전장 한가운데에서 수동으로 설치한 전선과 안테나를 이용한 야전 전해화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전선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가장 끔찍한 임무 중 하나였고 주로 일반 보병이 맡았습니다. 그들은 등에 큰 전선리를 메고 적진을 달리거나 기어서 전선을 깔았습니다. 그들은 이동 중 전선을 안테나에 연결하고 작업 후 통신을 시험했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위험이 있었고 전선을 짊어지면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동 경로를 따라 기어갈 때
저격수들에게 쉬운 표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끔찍한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야전 전후와 임무자는 전선을 설치하거나 지휘관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대형 야전 무정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적의 표적이자 적이 부대 통신 차단을 위해 찾아내도록 훈련받은 병사들입니다.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일반 병사들도 언제든 교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를 맡은 사람 중 약 50%가 수행 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죽음이 위험이 아니라 임무 자체였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임무였습니다. 가미카제 역할은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 제국에서만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더 우수한 함대를 가진 것이 분명해지자 일본은 태평양을 지배하던 미국 전함 침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종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 전함을 격추시키도록 훈련받았으며 그 대개는 자신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 3,800명에서 4,800명의 가미카제 조종사들이 복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임무는 적 함선을 목표로 삼아 직접 충돌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탈출이나 생존 방법은 없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이들은 목숨을 천황의 영광에 바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으며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미카제 조종사의 최대 25%는 기상 악화나 기계 결함으로 임무가 취소되어 살아남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보통 조종색의 불면계로 여겨져 그들은 만회를 위해 다음 임무에 다시 투입되곤 했습니다. 조종사가 실제로 임무 중에 죽음을 피하려고 시간을 끄는 것은 최고의 반역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붙잡히면 죽음일 뿐 아니라 가족과 다른 조종사들에게도 불명예가 되었습니다. 약 3,800명이 임무 중에 사망했고 수십 척의 군함이 침몰했으며 7,000명 이상의 연합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많은 일본 군인들이 돌아올 수 없는 임무를 자원했을까요? 비행사가 되는 것 자체가 매우 높은 사망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살아남는 것은 단순히 차례를 기다리는 임무와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임무 대부분은 군인이나 요원들이 수행했지만 존더 코만도 부대는 죄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죄는 잘못된 민족 집단에 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로 추방된 사람들, 주로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장애인과 정치범들의 삶은 완전히 잔혹한 경비원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쓸모있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노예 노동에 동원되고 일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사람들은 즉시 살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어두운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존더 코만도 부대는 나치 강제 수용소의 죄수들로 구성된 부대로 가스실에 들어가는 끔찍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처형이 끝난 후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에는 화장터 관리뿐 아니라 뼈를 부수고 귀중품을 수집하는 일도 포함됐습니다. 각 사망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학살돼 많은 죄수가 이런 임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비르케나우 사망 수용소에는 1943년 이 역할을 맡은 죄수가 400명이나 있었고 이 시기는 헝가리 유대인들이 대량 이송되던 때였습니다. 1년 후 인원이 2배 넘게 증가해 존더 코만도가 900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료 죄수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고 때로는 자신의 가족의 시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존더 코만도는 수용소 도착 즉시 모집되어 노예 노동에 선택된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성이었고 건강하며 힘든 노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임무를 거부하면 즉각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가 배정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몽 같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더 나은 숙소, 더 많은 음식, 그리고 사디스트 경비병에 의한 즉결 처형의 위험이 적었습니다. 이는 존더 코만도가 수용소의 비밀을 지키는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알아서 필요할 때까지 조용히 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존더 코만도는 적어도 몇 달 동안은 훨씬 더 높은 생존 확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마다 존더 코만도 부대는 교체되었고 이는 그들 자신이 가스실로 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 부대는 새로운 죄수 중 선발되어 투입됐고 첫 임무는 이전 존더 코만도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매우 적었고 1년을 버티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절박한 행동을 낳았습니다.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일어난 대표적 두 번의 반란은 존더 코만도가 주도했습니다. 트레블링크에서 700명 이상이 저항했고 이 중 100명이 살아남아 탈출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존더 코만도 그룹이 수용소 저항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는 경고를 받고 격렬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탈출했지만 대부분은 곧 다시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에게는 이 끔찍한 임무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무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제2차 세계대전의 무서운 무기들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클릭하세요.